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그곳에서 60세 이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만든 도자기 세트를 꺼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40년간 흙을 빚어온 거친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찻잔과 찻주전자. 그 순간 수진의 어머니가 찻잔을 들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것보다는 모던한 디자인이 더 인기 있지 않나요? 좀 촌스럽달까?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아, 그냥 시골에서 하는 거라.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시골 장인 흉내 내는 건 좋지만 젊은 부부가 쓸만한 건 아니죠. 요즘은 명품 브랜드들도 홈웨어 라인을 많이 내니까. 그 순간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런 걸 좋아하셔서. 다음에는 제가 따로 선물을 준비할게요. 40년간 혼자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정성이 단 한순간에 촌스러운 것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촌스러운 도자기를 만든 할머니에게 조선왕실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60세 도예가 이정희는 40년간 이 자리에서 흙을 빚어왔죠. 거친 손으로 물레를 돌리며 진흙덩어리를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작은 작업실 한편에는 아들 민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치과 의사가 된 32살 아들, 그녀의 자랑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죠.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흙 덕분이야. 정희는 진흙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민호에게는 어머니의 직업이 마냥 자랑스럽지만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부모님 직업을 묻기라도 하면 민호는 항상 그냥 시골에서 자영업 하신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였습니다. 야, 민호야. 내 어머니 정확히 뭐 하시는 거야? 친구의 재촉에 민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냥 흙으로 그릇 같은 거 만드시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있어?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 도공. 요즘도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손에 항상 흙냄새 나겠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 순간 그는 화를 냈습니다. 시골 촌부인이 하는 일이라고 뭘 기대해. 그냥 생계나 유지하는 거지 뭐. 이런 아들의 마음을 정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새벽부터 물레를 돌리며 정성스럽게 도자기를 빚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흙의 온기가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희의 평화로운 일상에 큰 파도가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민호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3년간 사귄 연인 수진과의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수진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민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꽉 쥐고 기뻐했죠. 정말이니? 우리 민호가 드디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40년간 혼자 아들을 키워온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다음 주에 상견례가 있거든요.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시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될 애를 어떻게 안 보겠니? 정희는 전화를 끊자마자 작업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야지. 정희는 평생 중 가장 정성스럽게 도자기 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백토로 빚은 찻잔과 찻주전자, 그리고 작은 접시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가며 며느리를 향한 사랑을 담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좀 까다로우신가요?
민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까다롭긴. 뭐가 까다로워. 그냥 시골에서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야. 직업은 뭐 하세요? 수진의 자연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또다시 말을 흐렸어요. 그냥 자영업이야. 별거 아니야. 민호는 어머니의 도예 작업을 제대로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자기 세트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40년간 흙을 만져온 거친 손으로 선물 상자를 어루만지며 상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시면 얼마나 예쁠까. 그러나 민호는 어머니가 올라오는 그날까지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 출신이었고 집안 분위기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겠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거야. 상견례 전날 밤 정희는 서울 작은 모텔방에서 내일 입을 옷을 정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내일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모욕을 당할 날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수진의 부모님이 예약해둔 그곳은 정희가 평생 와본 곳 중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가져온 선물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강병철은 성형외과 원장이었고 어머니 이미경은 전직 대학 교수였어요. 두 사람 모두 품격 있는 차림새로 정희를 맞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어딘가 차가운 기색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입니다.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강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예의만 있을 뿐이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며느리 될 수진 씨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그녀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자기 세트를 꺼내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40년간 도자기를 빚어왔거든요. 이건 특별히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이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도자기를. 그럼 도예를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직업이에요. 40년간 이 일로 민호를 키웠죠. 강병철과 이미경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이미경이 찻잔을 들어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것보다는 모던한 디자인이 더 인기 있지 않나요? 좀 촌스럽달까.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를 감싸주기는커녕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시골에서 하는 거라.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손재주는 있으시네요. 강병철이 건성으로 말하자 이미경이 더욱 직설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걸 잘 안 쓰지 않나요? 우리 수진이도 커피를 더 좋아하고. 수진은 애매하게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전주로 브랜드 제품들을 써서.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갈고 닦은 기술로 만든 소중한 선물이 단숨에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민호의 태도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런 걸 좋아하셔서. 다음에는 제가 따로 선물을 준비할게요. 민호는 공공연히 어머니의 정성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이미경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시골 장인 흉내 내는 건 좋지만 젊은 부부가 쓸만한 건 아니죠. 요즘은 명품 브랜드들도 홈웨어 라인을 많이 내니까.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일어서려는 순간 강병철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만드는 일로 생계가 되나요? 민호가 결혼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을 텐데.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호가 급하게 말하며 어머니를 향해 눈짓했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죠.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40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도자기가 이들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녀를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 돌아온 정희는 며칠간 작업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내가 40년간 해온 일이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건가? 정희는 빈 작업실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상견례 이후 수진 가족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변명하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죠. 정희는 쓸쓸한 마음으로 작업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정리를 하다가 작업실 구석진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낡은 나무 괴짝을 발견했어요. 그건 2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열어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괴짝 안에는 누렇게 바랜 한지에 쌓여진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한문으로 빼곡하게 쓰여진 오래된 문서였어요. 이게 뭐지? 정희는 돋보기를 가져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조선시대 왕실 도자기 제작 비법서였습니다. 백토비전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정희의 고조부가 조선시대 분원왕실 도자기 제작소의 수석 도공이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집안이 이런 내력이 있었다고. 정희는 손을 떨며 문서를 읽어내려갔어요. 백토를 다루는 특별한 기법, 유약을 만드는 비밀 배합, 그리고 가마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괴짝 바닥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어요. 이건 최근 것처럼 보였죠.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들 때일 것이다. 나도 젊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단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서 자신감을 찾았지. 이 도자기 터는 이제 신도시 문화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란다. 내 실력에 우리 조상들의 비법까지 더해진다면.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괴짝 맨 아래에는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작업실 주변 2,000평의 땅이 모두 정희 명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새로 조성되는 전통문화예술단지의 핵심 위치라는 개발계획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희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40년간 해온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전통을 이어받은 숭고한 예술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법서를 읽고 또 읽으며 조상들의 기술을 하나씩 이해해갔어요. 백토는 단순히 흰 흙이 아니라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비법서의 첫 문장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희는 작업실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물레를 돌리면서 이번에는 비법서에 나온 방식대로 흙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흙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부드럽고 더 생동감이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정희의 눈에 40년 만에 처음 보는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이 분노가 되어 치솟았고 그 분노가 창작 의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선왕실의 비법을 익힌 정희의 작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백토를 사용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우아한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특히 유약의 색감이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다웠죠. 정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기법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진짜 예술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정희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온 젊은 큐레이터 김아름이 시골 여행 중에 정희의 작업실을 발견한 거였죠.
문득 작업실에서 흘러나오는 물레소리에 이끌려 들어온 아름은 정희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희가 막 완성한 찻잔 세트는 마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품격을 자랑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조상들의 기법을 되살려서 만든 거예요. 아름은 미술사를 전공한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정희의 작품에서 조선백자의 정수와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된 독창성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전시회에 관심 있으세요? 이런 작품이라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제 작품을 좋아할까요? 하지만 아름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백토 갤러리가 시작되었어요. 아름은 정희의 작품을 가지고 서울의 여러 갤러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할머니 작품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 많았지만 작품을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네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이야. 인사동의 유명한 갤러리 관장이 정희의 작품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작가는 어떤 분이세요? 드디어 정희의 첫 개인전이 열렸어요. 전시회 제목은 백토의 홈 마이너스 정희 도예전이었습니다. 전시 첫날,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에 들어섰어요. 자신의 작품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막식에 온 사람들이 정희의 작품을 보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런 수준 높은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신 거죠? 정말 조선백자의 품격이 느껴져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작품들이 하나둘씩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점에 수백만 원씩 하는 가격이었는데도 말이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촌스럽다고 무시당했던 그 도자기가 이제는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전시회 소식은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60세에 시작한 늦깎이 예술가의 놀라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정희는 하루아침에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해외 컬렉터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의 한 미술관에서 정희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죠. 한국 전통 도예의 현대적 재해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가장 큰 보람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며 감동받는 모습이었어요.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시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한 고객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정희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맞죠?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꽉 쥐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민호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정말 그 유명한 도예가가 맞나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놀라운 일이니? 난 4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 민호의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상견례 이후 수진의 집안은 민호에 대해 시큰둥해졌고 결국 약혼이 파기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시라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라며 수진이 화를 냈거든요. 민호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숨겼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 거죠. 설상가상으로 민호의 치과도 어려움에 처했어요. 강남 임대료는 높은데 환자는 줄어들고 대형 치과 체인점들이 생겨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민호는 대출을 받아 버티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약혼도 깨졌고 병원도 문 닫을 위기고.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을 촌스럽다며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움이라. 어떤 도움을 말하는 거니?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 작품 판매로 번 돈을.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촌스럽게 흙 만져서 번 돈인데 그런 걸로 번 돈 받아도 되겠니?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정희는 냉정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본심이었잖니.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날 다 알았어. 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민호는 직접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작업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허름한 작업실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된 아틀리에였고 여러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어머니, 민호가 작업실로 뛰어들어왔지만 정희는 물레를 돌리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에 있던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희는 물레를 멈추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용서? 뭘 용서하라는 거니?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어요. 내가 나를 촌스럽다고 한 것, 흙냄새 난다고 부끄러워한 것, 상견례에서 나를 부정한 것,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민호는 눈물범벅이 되어 매달렸지만 정희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민호야, 넌 내가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만약 내가 여전히 가난한 시골 도공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을까? 정희의 말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후회는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보고 난 뒤에 계산된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이제 그만 가거라.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정희의 차가운 선언에 민호는 절망했지만 정희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더 큰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후 정희의 벡터 갤러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예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문이 쏟아졌고 정희의 작품은 경매에서 수천만 원에 낙찰되곤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강남 플래그십 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공교롭게도 민호의 치과가 있던 건물 바로 맞은편이었어요. 민호의 치과는 결국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다른 상점이 들어섰죠. 정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었습니다. 개막식 날 강남 한복판은 정희의 갤러리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문학의 인사들, 해외 바이어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60세에 시작한 정희의 성공 스토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이정혜 선생님의 작품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조선왕실의 혼과 현대적 감각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예술의 경지입니다. 유명한 미술평론가가 개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갤러리 안에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에 찬 눈빛, 품격 있는 몸가짐. 이제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갤러리 밖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정희가 나가보니 민호가 갤러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호의 절규가 강남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저 유명한 도예가의 아들이래. 민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지저분한 차림이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갤러리 안의 손님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정희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어머니를 저렇게 대했다니 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팔짱을 끼고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거라. 하지만 민호는 더욱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뉘우쳤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뉘우쳤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철에 차가웠어요. 내가 뉘우친 건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걸 놓친 거겠지.
민호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예술을 몰라봤던 제가 바보였어요.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술? 내가 언제부터 내 것을 예술이라고 했니? 촌스럽다고 흙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니? 주변 사람들이 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발, 제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어머니 일을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애원이 계속되었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로 뉘우쳤다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거야.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반성하는 거 아니겠니? 정희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흙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흙을 배신하지. 그리고는 돌아서서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갤러리 안의 손님들은 정희에게 박수를 보내며 맞아주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저런 품격이 진짜 예술가죠.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갤러리 밖에서 울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진정한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갤러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예술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졌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갤러리 밖에서 울고 있던 민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런 복수였을까? 다음 날 새벽 정희는 고향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강남 갤러리와 달리 이곳은 여전히 소박하고 정겨웠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혼자서 물레를 돌리며 진흙을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흙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어제 민호에게 했던 자신의 말이 되돌아왔어요.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간 흙을 사랑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흙은 미워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답해줄 뿐이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 정희는 자문했어요. 민호의 배신과 모욕이 자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과 복수심이 예술가로서의 순수함을 가렸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정희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민호의 전 약혼녀였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정희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수진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희의 물음에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 오빠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요? 상견례 때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선물을 무시했던 것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 오빠가 선생님을 제대로 소개해줬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희는 의외의 사과에 놀랐습니다. 그런 걸 왜 사과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민호 오빠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매일 울면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민호를 대신해서 사과하러 온 거니?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 잘못을 사과하러 온 거고, 민호 오빠는 제가 말려도 매일 선생님 갤러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후회가 단순한 계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쩌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이 떠난 후 정희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정희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단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에서 나온단다. 편지에 적힌 그 구절을 정희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의미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던 거죠.
그날 밤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남 갤러리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민호가 갤러리 앞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초라한 모습.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었어요. 민호야.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정희가 민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를 실망시킨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 어리석었지. 하지만 그것도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었을 거야. 정희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이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그게 진짜 효도다.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이미 했다. 다만 믿음은 내가 다시 쌓아가야 해.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흙은 한 번 깨져도 다시 빚을 수 있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몇 달 후 민호는 작은 동네에서 새로 치과를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환자들을 돌보며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 고향에 내려와 정희의 작업을 도우며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새벽마다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고 있었어요. 이제 그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담긴 진짜 예술품이었습니다. 흙은 내게 인생의 품격을 가르쳐 주었구나. 정희는 완성된 찻잔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찻잔에는 한때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함으로 변화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마침내 그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